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원가 관리 회계 강의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잘 보셨어요? 왜 웃어? 어, 잘 보셔서 이제 2차 동차 강의 들으러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좀 불안한 점수를 맞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또 2차 강의 들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뭐 사실 우리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서. 그래서 다들 이제 불안하신 마음에 요즘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 게시판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으신데, 그 대부분 내용이 다 그런 거죠. 내가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모르겠는데 나 합격하냐 어쩌냐.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죠? 그래서 그 합격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다음에 그 합격은 못할 것 같긴 한데 내년을 좀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전략 좀 짜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물론 뭐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은 제가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음가짐인 거고, 그죠? 사실 요새 제가 이제 좀 꽂힌 말이 있는데, 결국 꾸준하게 하는 게 다 이겨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뭐가 됐든지 간에, 공부가 됐든 뭐 운동이 됐든, 공부도 뭐 어떤 분야가 됐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 영어 잘하고 싶으면 뭐 물론 영어 공부 방법 너무 다양하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 것만 들어가 봐도 굉장히 또 좋은 영어 공부 방법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고, 어플도 되게 좋은 게 많고, 학원도 또 워낙 다양하고, 그죠? 하지만 뭘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운동하는 거,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뭐 백날 뭐 좋은 운동 방법, 좋은 다이어트 방법 찾으면 뭐해, 그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략을 어떻게 잘 세울 거냐, 어떤 학원에서 어떤 강의를 들을 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끝나는 그날까지, 목적을 이루는 그날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정말 치열하게 아주 꾸준한 그런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할 것을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갖고 오신 분들로 제가 믿고 저도 열심히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죠? 자, 일단 그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아마 뭐 글쎄 그 2차 강의를 미리 들어보신 그런 지인들이 계시다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가관리회계 2차에서 어떻대요? 공부할 때 막 기분이 막 되게 좋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되게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정말. 이게 그 사실 동차 때 무조건 넘겨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 유예로 남겨놓게 되면 진짜 불안해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우리 뭐 부분 합격 제도가 있다 보니까 몇 개 합격하고 몇 개는 또 유예로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가관리회계만큼은 절대로 유예로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예로 넘어가면 그 1유나 2유 이렇게 이제 저유로 남는다라고 할지라도 원가 관리회계가 껴있으면 되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가 관리회계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그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이제 사실 점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동차 때 가급적이면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그 어렵다 하는데 사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실력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실력이 생기면 그게 이제 시험 점수로도 이렇게 이제 이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면 실력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점수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 이놈의 원가 관리회계, 특히나 2차 원가 관리회계가 내가 진짜 공부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으니까 실력이야 뭐 어느 정도 쌓이겠지. 근데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점수로 보장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력도 높이면서 점수를 좀 올릴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지 되는데, 그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사실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뭐 1차 때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과목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이나 법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론이 좀 잡혀 있어야 되겠죠. 이론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론 뭐 개념이라고도 부르고, 개념을 잡아놨느냐, 뭐 이론을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놨느냐, 이런 것들 뭐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사전의 지식을 좀 갖고 있다, 사전 지식은 알게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사전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출제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험 보는 그 현장에서, 그죠? 현장에서 좀 파악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파악해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죠. 출제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가 쭉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료에 대한 어떤 해석.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원가 관리회계는 결국은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숫자로 답을 좀 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숫자적인 센스를 좀 갖고 있다, 학창 시절에서부터 수학 과목은 되게 자신이 있었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숫자적인 센스, 뭐 숫자 센스라고 할까? 숫자 센스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좀 같이 요구가 돼요. 다른 과목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원가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둘 간의 비중을 좀 따져봤을 때,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놈에 의해서, 그죠? 요놈들에 의해서 점수가 크게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론을 좀 잘 확립을 하고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는데, 막상 이게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수적인 센스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좋은 점수로 이어지기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뭐 수적인 센스 뭐 이런 거, 이거야 뭐 사실은 조금 갖고 태어나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요거는 뭐 우리가 단기간에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다음에 자료를 해석한다. 요거는 충분히 훈련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 뭐 이런 자료가 또 제시가 되네. 뭐 이런 스타일의 함정을 또 파놨네.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에서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내가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말 나왔으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법이라든지 혹은 뭐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뒷다 외운 다음에 하라는 대로 그냥 열심히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문제 상황 속에 딱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뭔가 원가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판이 깔려 있으니까 성과 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누가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하겠구나. 이런 판 속에 잘 들어가가지고 이런 판에서 네가 조심할 게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자가 다 이렇게 파악을 중간중간에 심어놨을 거 아니겠어요 자료를. 그런 것들 좀 파악하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뭐 이론을 보겠다고 해서 막 밑줄 긋고 외우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 문제를 최대한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진도를 나가면서 점차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꾸준하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뭐 자료를 해석해서 정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르쳐 드리는 것만 열심히 반복을 좀 하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11판 교재가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1판 교재 다 준비하셨죠? 그죠? 그래서 임세진 선생님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제가 뭐 다른 학원 교재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책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정말 좋은 교재다 이런 생각이 강의를 할 때마다 드는 그런 교재라서 가장 좋은 교재로 공부하셨으니까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 교재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쓴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풀이 방법 그런 게 이제 제가 풀이해드리는 방법이랑 그 교재 해설지의 방법이랑 이게 살짝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복습하실 때 불편하다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나왔는데 저도 이 교재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교재 구경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첫 주에는 제가 못 해드릴 것 같고 뭐 지금 최대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서브노트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첨부 파일로 이제 PDF 파일 올려드릴 거고요. 실강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제본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냥 제본해서 드리고 있는데 드리려니까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제본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뭐 그 정도 하면 그 서브노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튼 그 서브노트는 제가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본에서 드리는 거 항상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가지고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단순 계산이어가지고 칠판에다가 제가 일일이 다 쓰기에는 우리 시간이 조금 아까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브노트 몇 페이지 펼치세요 한 다음에 단순 계산을 그냥 눈으로만 우리 같이 따라가는 그런 시간도 좀 있을 테니까 서브노트는 제가 제본해서 드리면 좀 가지고 오시고 오늘 첫날 수업은 그 제본된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요인물 나눠드렸으니까 요인물 받으시고 혹시나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 앞에 있으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챙겨가세요. 요새 많이 또 요청해 주시는 자료들 중에서 필수 문제 리스트를 좀 그렇게 달래. 그래서 필수 문제라고 해봤자 제가 그냥 강의에서 다뤄드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강의에서 풀어드리는 문제들 걔네들만 그냥 반복하면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요 문제 풉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푸나보다 하고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수업에서 제가 다뤄드렸던 문제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뤄드리진 못하지만 요 문제는 좀 각자 풀어보세요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거든요. 걔네들은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그냥 필수 문제 리스트야. 다만 이제 나중에 좀 정리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리스트도 역시 지금 작성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그것도 이제 나눠드리는 걸로 할게요. 때려오셨죠? 그리고 그 수업 진도를 제가 조금 그 2차 수업에서만큼은 조금 1장부터 안 나가고 특이하게 나가긴 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원가 계산부터 나갈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부터 나가는 이유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그 순서가 뭐 개별원가 계산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강의 때나 객관식 때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을 모르면 종합원가 계산을 못 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기본 강의의 순서를 그대로 무조건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챕터들 간에 연계가 되는 것들은 좀 있죠. 이게 사실 뭐 표준원가 계산 이런 걸 좀 할 줄 알면 2차에 한해서는 변동원가 계산이나 뭐 전부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그냥 단독 주제로 나오기보다는 표준원가 계산 이런 거 섞어서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원가 계산 이런 거 배우기 전에 표준원가 계산 먼저 다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되는 그런 어떤 경향에 따라 제가 이제 챕터의 순서들은 좀 바꿔서 제가 할 거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챕터는 종합원가 계산이라서 오늘 그 유인물의 내용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수업 들으러 오실 때는 뭐 계산기 갖고 오는 거, 교재 갖고 오는 거 이런 것들 당연한 거고요. 그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시간을 저도 진도 빼야 되니까 시간을 막 충분하게 많이 들이고 이러진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2차 그 교재 문제들은 보시면 문제편 교재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사이즈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하고 문제를 제가 같이 읽긴 할 건데 최대한 천천히 그냥 또박또박 읽어드리긴 할 건데 같이 이걸 쭉 읽는다라고 해서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걸 한 번에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문제에서 뭔 소리 하는 건지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도 물음 1번 어떻게 풀면 되겠다 그래도 방향 정도는 잡아보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마다 조금씩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래도 좀 끄적거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차 답안지라든지 이런 것들 복습할 때 쓰시는 그런 답안지 같은 것들도 조금 빈 종이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정도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원가 관리회계 1차 시험에서 뭐 배웠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 2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차 때 배웠던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1차 때 전혀 배운 적이 없었던 어떤 논리가 새롭게 2차 때 들어오는 거, 이거 뭐 챕터마다 조금씩은 있긴 한데 아예 없었던 챕터가 갑자기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비롯해서 뭐 객관식 강의까지 해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차 강의 때도 이제 이론적인 것들 설명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해야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2차생이라고 해도 다 까먹고 온다라는 거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은 것들 다 짚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그 1년 동안 공부를 해봤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원가 회계가 있고 관리 회계가 있어요. 일단 원가 회계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면 원가 회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거잖아요. 컨셉이. 그죠? 근데 이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상기업이다라고 하면 할 일 별로 없죠. 그냥 사갖고 올 때 돈 얼마 줬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장이 있고 직접 제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지. 제조기업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놈의 제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조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제조 형태. 자, 제조 형태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뭐 만드는 회사냐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손에 분필을 들고 있어요. 그죠? 분필 제조업이다. 그럼 이 분필이 제품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분필의 원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앉아 있는 이 학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 건물 자체가 제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물을 만드는데 내가 원가를 얼마를 썼는가? 요거를 따지는 게 결국은 원가 계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필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랑 또 건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랑 그게 똑같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건물의 원가 계산하는 방법과 분필의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제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 측면에서는 분필과 건물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이냐? 건물은 A 건물도 있고 B 건물도 있고 C 건물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올 한 해 건물을 총 3개 만들었어. 세 채의 건물을 만들었어. 다 해서 원가는 300원 들어갔어. 아,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럼 너네 건물 하나당 100원 주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 첫 번째 건물은 학원이었는데 두 번째 건물은 병원 건물이었던 거야. 또 세 번째 건물은 그냥 주택이었대. 그럼 같은 건물이다라고 할지라도 세 개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각각 다르게 생겼으면 원가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지. 무슨 다 해서 300원이니까 n빵 치면 하나당 100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우리가 원가 계산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각각의 제품은 원가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달랐을 테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원가 계산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자, 우리 사실 기본 강의 들을 때는요. 이런 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런 얘기 듣기 전에 제일 먼저 첫날 듣는 게 뭐예요? 기본 강의 때 제일 첫날 우리 뭐 배웠었어요? 기본 강의 원가 관리회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모든 강의에서 뭐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냐면 원가에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원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거 먼저 가르쳐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분류 어떻게 하던가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건 우리 원가를 분류해봐라.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제일 먼저 직접 재료 원가가 있고 또 직접 노무 원가도 있고 또 제조 간접 원가도 있다. 요거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개별 원가 계산에서 그거 쓰자는 거야. 왜? 우리 직접자 들어가는 애들 뭐가 되니까 직접이에요? 추적이 되니까 직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추적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애들은 직접이란 말을 붙여줄 수가 없고 그냥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이제 부르자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학원 건물도 만들었고 병원 건물도 이렇게 만들었대. 그럼 보세요. 재료 원가인데 추적이 된대. 재료 원가를 추적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그냥 재료가 이렇게 쓰고 오는 거야. 지게차 타고. 재료가 이렇게 쓰고 왔는데 어디다 부어버렸냐면 이쪽에서 학원 만들고 있고요. 이쪽에서 지금 병원 만들고 있거든요. 어떤 재료 뭐 철근 이런 것들이 재료겠지. 그 재료를 여기다 이렇게 빡 꽂아버린 거야. 뭘 위해 썼어요? 학원을 위해서 썼겠지. 또 다른 재료가 쓰고 오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오더니 그걸 이번엔 여기다 팍 부어버리는 거야. 뭘 위해서 썼냐? 그냥 병원을 위해서 쓴 거지 뭐. 그냥 당연한 거잖아. 이게 추적이야. 그냥 추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 여기다 썼느냐 여기다 썼느냐 이게 보이면 그게 바로 추적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제품에 쓴 거 확실하고 B라는 제품에 쓴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딱히 뭘 머리를 쓸 게 없어요. 그냥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아이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직접 원가 이렇게 부르자는 것이고, 직접 영어로는 다이렉트니까 항상 D자를 붙여서 저는 이제부터는 직접 재료 원가는 DM 다이렉트 매터리얼 코스트야.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DL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그냥 약자를 좀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D자 들어가는 애들 직접 재료 원가냐 직접 노무 원가냐, 얘네들은 별개로 추적을 하면 되는데 개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추적이 안 되는 놈도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 공통으로 쓰이는 것 중에서 A한테 쓰는 건 얼마인지 B한테 쓰는 게 얼마인지 이게 티가 나느냐,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이게 티가 안 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좀 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간접 원가라고 부르자는 것이고, 걔네들은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전 앞으로 OH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분류할 적에는 결국은 DMDL인지 아니면 OH인지
그 중에서도 수어 목적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무래도 요 놈이 되겠죠. 이렇게 얘만 배부 잘하면 끝난다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근데 이 세상의 제조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원가 계산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들려있는 이런 분필을 만드는 회사도 있더라는 거야. 자, 분필을 만들어 봅시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분필을 만들었어. 우리 회사가 만드는 분필은 그럼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똑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분필을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막 찍어내거든요. 찍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대량으로 생산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분필 뭐 한 100만 자루 만들었다고 칠까요? 100만 개 만들었어. 다 해서 돈 얼마 썼냐면 1000만 원 썼어요. 100만 개의 분필을 만들었는데 1000만 원을 썼대. 분필 하나당 얼마인가요? 10원짜리잖아. 그냥 엠빵 치면 끝난다는 거지. 아, 어차피 다 똑같은 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원가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 그냥 엠빵 치면 되겠다. 다 모아놓고 계산하자.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할 이 종합 원가 계산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우리가 비교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추적을 할 거냐 추적을 못 해요.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너무 짜잘하잖아 제품이. 그냥 분필 생각해 보세요. 분필이 100만 자루가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눈으로 따라가래.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추적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배울 때는 맨날 뭐 추적 되는 게 있고 추적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종합 원가 계산 배울 때만큼은 추적 그딴 거 없다는 거야. 그냥 다 배부하면 되는데 그놈의 배부도 뭐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배부하자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엠빵 치자 이런 거지. 되셨죠? 자, 근데 엠빵 치는 것까지는 좋아. 치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분필을 몇 자루를 만들었냐면 뭐 100자루를 만들었는데 100개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완성된 분필이 100개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100개가 더 있는 거야. 근데 이 100개는 아직 채 만들어지지가 않았대요. 아직은 미완성이래. 그 어디까지 만들었는데? 라고 했더니 절반밖에 못 만들었대. 아직은 50%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대. 그럼 보세요. 다 만든 거 100개 50%만 진행된 100개가 있으면 합쳐서 그냥 200개니까 그럼 200개로 엠빵 치면 되지. 벌써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냥 100개라고 취급을 하면 되지만 여기 있는 애들 내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100개이긴 하지만 완성된 건 각각 50%씩밖에 안 되거든요. 몇 개로 취급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무래도 50개로 취급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 50개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걔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르자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수량, 그 물량에다가 50%라는 완성도를 반영하자는 거야. 그럼 이게 50개라고 취급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엠빵 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100개가 있고 여기 50개가 있으니 100대 50으로 내가 쓴 원가를 배부를 해버리자. 이게 바로 그냥 종합 원가 계산의 논리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완성품 환산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것이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의 키인데, 종합 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방금 봤던 것처럼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걸어주면 된다고. 근데 뭐 종합 원가 계산 오늘 배울 거니까 오늘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지금 그냥 오버뷰로만 보자는 거야. 완성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자, 우리 배웠던 거 체크. 완성도는 물리적인 완성도를 뜻하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50% 만들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원가 투입의 완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뭐라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이 교탁, 이게 컨베이어 벨트야. 짜잘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종합원가 계산 공부할 때는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된다고. 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저 끝까지 가면 분필이 툭툭툭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야. 되셨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완성도가 50%래. 물리적 완성도가 50%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딱 이 중간 위치에 여기까지 딱 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얘한테 도대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을 거냐, 이걸 좀 따져보자는 건데, 자, 가공비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가공비가 뭔지 아시죠? DL하고 OH 둘이 더한 거.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썼나요? 다시 교탁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 쭉 가서 저 끝까지 가면 분필이 돼요. 언제 가공비 쓰는지 좀 봐주세요. 가공비 언제 쓰던가요? 제가 언제 가공비 쓰던가요? 제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짓을 뭐라고요? 가공하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공비라는 건 이 교탁의 어느 지점에서 가공비를 쓰더라 그게 아니라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공비라고. 물론 실무에서는 이런 건 있어요. 물리적으로 딱 절반까지 왔다 칠지라도 요 앞단에서는 좀 뭐가 빡세. 손이 많이 가. 이쪽에는 되게 어려워. 근데 이쪽에는 난이도가 되게 쉬워.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럼 사실 물리적으로 50%라도 가공비가 몇 % 들어갔습니까? 그럼 빡센 거 다 있으니까 50%보다는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도 반영할 일이 있겠죠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딴 거 없어요. 아무리 2차 시험이라도 다 뭐라고 나올 거냐면 가공비는 우리 1차 때 객관식에서도 많이 보셨죠. 가공원가는 어떻게 투입된대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앞단에서의 난이도나 이 뒷단에서의 난이도나 똑같다 그거냐. 그럼 물리적으로 50%가 왔으면 가공비도 몇 % 들어갔을까? 그냥 50% 들어갔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냥. 자, 근데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언제 투입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봤던 재료비 대부분 다 언제 투입된대요? 다 그냥 공정 시작하는 시점에 일순간 다 투입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즉 가공을 하려면 뭐라도 있어야 가공을 하죠. 치킨을 튀길 거면 닭이 있어야 걔를 튀기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즉 재료는 보통은 언제 들어가느냐면 물론 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재료는 보통은 공정이 시작할 때 0% 시점에서 그냥 빵 다 넣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비록 내가 물리적인 완성도는 50%밖에 안 되지만
너 재료비는 얼마나 넣었니? 그럼 재료비는 몇 % 들어갔어요? 재료비는 100%다 들어간 거잖아. 시작할 때 다 넣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엠빵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려면 일단은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놈의 완성도를 따지는 것이 재료비를 가지고 따졌을 때랑 가공비를 가지고 따졌을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겠어요? 애초에 얘는 추적 그딴 거 없다며. 그러니까 DM이냐 DL이냐 이런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분류 보통 어떻게 하던가요? 일반적으로는 재료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가공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요놈에 대한 완성도랑 요놈에 대한 완성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살짝 파생된 것도 배웠다.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 개별원가 계산은 보통 재료가 있는데 이 A라고 부르는 재료를 첫 번째 작업에다가 집어넣었대요. 작업 넘버 1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느냐면 제품 A가 됐어요. 제품 A가 됐어. 이렇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업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객선이었던 거야. 자, 재료 B가 있어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작업 넘버 2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걔는 뭐가 되냐면 뭐 화물선이 됐대. 그 화물선이라는 것을 제품 B라고 이렇게 부르자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죠. 자, 같은 재료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작업이라는 용어보다는 보통 어떤 용어를 쓰던가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 컨베이어 벨트 걔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이라고 한다고. 공정. 그냥 공정이라고 하면 그냥 컨베이어 벨트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용어를 공정이라고 쓴다고. 영어는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번역할 적에 다 공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용어들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잡 오더 코스팅인데 보통 이거 번역할 때 이제 우리가 작업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잡이니까. 그래서 작업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용어가 더 익숙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자, 종합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의 특성상 다 몰아놓고 엠빵 하는 거니까 의역해서 종합 원가 계산 그러는 거지. 직역하면 또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요. 프로세스 코스팅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정에 집어넣습니다. 자, 물론 뭐 1차 시험에서도 배워보셨겠지만 공정도 순차 공정으로 1번 거치고 나면 두 번째 공정까지 또 거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또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두 개 공정을 거쳤다 칩시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제품이 어차피 한 종류의 재료를 같은 공정에다 이렇게 넣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제품은 A라는 제품 하나만 나올 건데 이건 대량으로 그냥 찍어내는 개념이니까 얘가 겁나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엠빵 치자 이런 얘기야. 다만 완성도만 좀 고려하자는 거지. 이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었다고. 자, 근데 이렇게만 둘로 딱 나눠놨더니만 어떤 회사가 손들고 갑자기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애가 생기는 거야. 어떤 애가 생기냐면 이런 애가 생긴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놈의 재료를 자기네들 이렇게 공정에다 넣었다 이거야. 뭐 공정 하나만 있다 쳐보세요 그냥. 공정에다가 내가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공정에다가 넣었으니까 제품도 당연히 똑같은 제품만 대량으로 찍어 나와야만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회사는 분명히 같은 재료 같은 공정인데 제품이 A 제품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B 제품도 같이 동시에 나오더라는 거야.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니넨 도대체 뭐하는 업종이길래 같은 재료 하나의 공정인데 제품은 두 개가 나오니?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기름집이래요. S-오일이래. 걔네들은 무슨 짓을 해요? 원유라는 재료를 정제 공정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원유를 정제했더니 뭐가 나와요?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뭐 등유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떡하냐는 거야. 그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는 종합원가 계산이랑 되게 비슷한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품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엠빵만 치면 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서로 다른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쓴 원가들을 얘랑 얘한테 적절하게 뿌려줘야 되겠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보자. 대충 한 4가지 방법 중에 하나 니네 마음에 드는 거 써. 이렇게 생긴 게 하나 탄생한 거지. 뭐라고 불러요? 그래. 걔를 결합 원가 계산. 우리 교재에서는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뭐 이 정도로 부르는 거지, 그죠? 저 이제 결합 원가 계산이에요. 결합 원가 계산. 자, 복습하는 김에 4가지 방법 있다면서요. 뭐뭐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래도 1차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결합 원가 계산에서 이거 원가 뿌리는 거 방법 4가지 있었다고. 4가지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로 어차피 뭐 얘나 비스무리하잖아, 그죠? 뭐 휘발유나 경유나 우리 뭐 봐봤자 구분도 못하잖아요. 어차피 똑같다고 치고 그냥 엠빵 치자 뭐요? 물량기준법, 그죠? 야, 휘발유랑 경유랑 같은 줄 알았더니 내가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봤더니 다르던데? 판가가 다르던데 왜 엠빵 치냐? 판매 가격은 그래도 반영하자는 거지.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 그죠? 자, 판매 가치를 따져서 권원 가지고 뿌려주려고 봤더니 얘는 여기서 안 팔리던데, 얘는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되던데, 공정을 2번을 하나 거쳐야 되던데, 그럼 이때 가서 이렇게 쓱 팔리던데, 그럼 이건 어떡하지? 그럼 얘는 여기서 판가가 있지만 얘는 여기에선 판가가 없고 여기에서 판가가 있다면 결국은 요 금액 대 요 금액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가 않지. 왜냐면 얘는 여기서 써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서 이거 네팅하자는 거지. 뭐라고 불러요? 순, 실현, 가능가치, 보통 우리 NRV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NRV법이라는 게 있었고, 야, A 제품이나 B 제품이나 어차피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인데 수익성이 서로 다른 게 말이 되냐? 얘는 이익률이 많이 나오고 얘는 이익률이 적게 나오는데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익률 맞추자. 뭐야? 균등 이익률법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었던 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그냥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슬쩍 파생해서 나온 개념이다. 요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원가 분류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DMDL이냐 아니면 OH냐
이렇게 분류했었대.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냐 아니면 가공비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뭐가 중요하던가요?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보세요. 어쨌든 여기서 원가 쓴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A 거예요 아니면 B 거예요? A 때문에 썼어요? B 때문에 썼어요? 이건 공통으로 쓴 거잖아. 그죠? 누구 때문에 썼는지 모르잖아. 여기서도 원가 쓰겠네. 이건 누구 거예요? A 때문에 썼어요? B 때문에 썼어요? 이건 B 때문에 썼다는 게 명확한 거죠. 왜 구분이 되느냐면 이게 갈라지기 전에 썼냐 갈라진 후에 썼느냐 이 차이라고. 이 갈라지는 이 포인트를 뭐라고 불렀었어요? 우리가 걔를 분리점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러니까 갈라지기도 전에 썼으면 누구 때문에 썼는지 알 수가 없고 공통으로 쓴 것이다.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뭐가 안 된다? 추적이 안 된다. 뭐라고 부르자고요? 얘가 결합 원가라고요. 갈라지고 나서 썼대. 그럼 여기다 썼으면 당연히 B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여기다 쓰는 거 있으면 그건 A 때문에 쓴 거고. 갈라지고 나서 쓴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추적이 된다는 거지. 추적이 되는 이 원가는 우리가 배부할 필요가 없어요. 추적이 되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추가적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다라고 해서 추가 가공 원가, 혹은 분리되고 쓰는 거다라고 해서 분리 원가, 혹은 분리되고 나서 각각의 개별 제품에 대해서 따로따로 쓰는 거다 해서 개별 원가 뭐 등등의 이런 용어를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요 결합원가 계산 챕터에서는 뭐 DM이냐 DL이냐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말 그대로 분리점 이전에 써서 우리가 배부해야 되는 결합 원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분리되고 나서 쓴 거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추가 가공 원가인 건지 요걸 좀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원가의 분류도 당연히 그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2차 시험은 문제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그럼 그 엄청 큰 사이즈에 막 원표시 들어가 있는 원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있겠지. 그러니까 이 원가는 도대체 어떤 원가인지, 추적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추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배부해야 된다는 건지, 그런 자료를 좀 해석을 하고 자료를 좀 정리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 거냐? 그거 절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조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원가를 이렇게 분류하지만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 시점에 따라서도 원가를 좀 분류하죠. 원가 계산 방법을 원가를 계산하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서, 그죠? 자, 간단하게 보면 이런 얘기야. 자, 우리 제공품은 전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WIP Work in Process. 그래서 제공품이야, 제공품. 자, 제공품 계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 기초는 없다고 치고 여기에서 이제 직접 재료 원가 DM과 직접 노무 원가 DL, 제조 간접 원가 OH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발생했다. 원가의 발생액을 이렇게 집어넣고 완성된 거, 미완성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티켓 좀 돌려줄 거라고. 이것도 뭐 해당 챕터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좀 봉착하게 되냐면, 야, 우리 DM과 DL과 OH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줄 건데 이거 적을 때 여기다 어떤 숫자를 쓸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돼요. 여기다 얼마라고 쓸 거냐? 그럼 이제 누가 와서 이러는 거지. 야, 그게 왜 고민이냐? 어차피 공장에서 쓰인 제조 원가 아니요? 그럼 공장에서 이거 얼마 썼는지, 이거 얼마 썼는지, 이거 얼마 썼는지 그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공장 가서 얘네 이거 얼마 썼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 원가 그냥 그대로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공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 데이터를 그대로 장부에 녹이자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래? 실제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른다고.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보자. 실제 원가 계산 이렇게. 그죠? 자, 어찌 보면 실제 원가 계산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썼느냐라는 걸 실제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원가 그 자체를 그냥 여기다 녹여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그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치명적인 문제점이 좀 있더라는 거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아까 전에 D자 들어가는 얘네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추적. 추적 어떻게 하는 거라고? 추적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그죠? 그냥 누군가 재료를 썼어. 어디다 썼느냐 보면 되잖아요. 저쪽에서 A 제품 만들고 있고 이쪽에서 B 제품 만들고 있는데 그놈의 재료를 어디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이걸 보면 돼요, 눈으로. 누군가가 출근을 했어. 우리 종업원이 출근해서 A를 만드는 현장에 가서 막 뭔가 일을 하고 퇴근을 했네. 시급을 줬어요. 누굴 위해서 쓴 거야? 어떤 제품을 위해서? A를 위해서 쓴 거지 뭐. 인건비는. 자, 어떤 종업원은 와서 이쪽 B 만드는 현장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더니 퇴근을 했어. 그 사람한테 시급이 나갔어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지. 그 인건비는 어떤 제품을 위해서 쓴 거예요? 누가 봐도 B라는 제품을 위해서 쓴 거잖아. 이게 그냥 추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추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적어주는 게 바로 추적이다. 수업 목적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놈의 OH 요즘 OH 중에서 요즘 세상에선 제조원가 명세서 받아보면 이 제조간접원가 항목 중에서 사이즈 제일 큰 거 뭐일 것 같으세요?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사이즈가 커요. 나중에 우리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장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엔 다 사람 손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공장 가면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해 이제? 사람 손으로 안 하고 다 로봇 팔이 하잖아요. 걔네들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것들 어마무시하다고 진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금액 중에서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가상각비인데, 자, 지금 작년에 저랑 같이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 이 학원에 1년이나 다녔잖아요, 그렇죠? 1년 다니신 분들 지금 1년 다니면서 우리 학원 건물 좀 감가상각 됐을 거 아니야? 얼마 감가상각 되던가요? 1년 동안 학원 다니신 분들만 저랑 같이 작년부터 본 사람들 중에 나랑 눈 맞춘 사람들 있는데, 자, 감가상각
얼마만큼 되는 거 보셨어요? 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도 몰라 감가상각 얼마나 되는지. 즉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면 얼마 되는지 보이나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한 몇 달 동안 요 강의실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면 뭐 여기가 좀 변하겠군 이런 거 눈에 보여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즉 이놈의 제조 간접 원가는 대부분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추적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눈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건 기중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오늘이 뭐 3월 초밖에 안 됐어요. 그럼 결산을 언제 할 거냐면 12월 말에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산하려면 아직 멀었네, 그죠? 그럼 결산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얼마다라는 계산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 뭐 정액법, 정률법 뭐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잖아요. 그거 언제 하는 거냐면 결산할 때 그냥 한 큐 하는 거라고. 즉 회계팀에서 1월 1일 오늘은 감가상각이 얼마나 됐을까 눈으로 보고 뭔가 이만큼 상각됐네 하고서 장부에 딱 집어넣고 1월 2일 날 눈으로 보고 장부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요. 1년 내내 그냥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언제 12월 31일 날 결산할 적에 그때 감가상각비는 계산에서 한 큐에 밀어 넣는 거라고. 그럼 바꿔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서 여기 기충 한 요쯤 됐다고 쳐봅시다. 요때까지 실제로 들어간 DM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DM이 얼마인지 알아요. 당연히. 요때까지 실제로 들어간 DL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눈으로 다 출근하는 모습 봤으니까 근태 관리했으니까 DL이 얼마인지 안다는 거지. 하지만 이때 실제로 들어간 OH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그럼 OH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 요때나 뿅 하고 알게 되는 거라고. 즉 실제 원가 계산을 쓴다는 건 기 말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기 중에는 얘네들만 알 뿐 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장부를 비워놔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가 계산에서 우리 어디다 쓰려고? 우리 원가 계산은 어디서 배우냐면 원가회계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원가회계에서 원가 계산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두 개 과목을 도와줄 거예요. 누굴 도와줄 거냐면 재무회계를 도와줘야 되고요. 나중에 저랑 또 배울 관리회계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럼 재무회계에서는 뭐 하자는 거야? 재무회계의 주된 목표는 뭐야? 재무회계의 주된 목표는 재무제표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외부에다 공시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주된 목표는 외부 보고라고 이렇게. 얘는 뭐야? 관리회계는. 이건 좀 기억하세요. 관리회계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의사결정, 두 번째는 성과평가.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자 근데 다시 한번 실제 원가 계산에 썼다라고 쳐보세요. 여기 실제 원가 계산이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을 쓰게 된다면 기준 기점으로 봤을 때 DMDL은 우리가 눈으로 그동안 따라왔으니까 알 수가 있지만 OH는 알 수가 없다고. 그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어차피 외부 보고라는 것은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놈의 OH 금액까지 다 나온 다음에 이때 가서 외부 보고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때 가면은 DMDL뿐만 아니라 OH까지 알고 있으니까 외부 보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회계 중에서도 의사결정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의사결정도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의사결정 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라고. 그럼 회계팀장 불러다가 야 우리 내가 지금 이날 현재로 이제 회계팀장 불러다가 나 의사결정 해야 될 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알려줘. 그러면 회계팀장 입장에서는 DMDL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OH가 얼마인지 회계팀장도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원가 계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요 녀석이 실제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 원가 계산에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관리적인 목적으로는 써먹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럼 관리적인 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조간접 원가가 실제로 발생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뭔가 예상치로라도 일단은 밀어놓고 보자라는 원가 계산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 원가 계산 방법 뭐라고 하자고요? 그래?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하자? 미리 예상해서 집어넣자. 그 미리 예상해서 집어넣은 그 숫자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액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원가 계산 말고 제조간접 원가는 미리 예상하자.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던 거지. 되셨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오케이. DM과 DL은 그냥 실제를 넣자. 실제 금액 이렇게 넣자. 근데 제조간접 원가만큼은 우리가 관리 목적으로 쓰려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예상치는 있어야 될 테니까 예정 배부액이라고 해서 뭔가 예상치를 넣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로 1년 내내 지내다가 연말에 우리가 결산을 했어요. 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 이 제조간접 원가도 나름대로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결산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예상을 잘 해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한 이 금액과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일은 흔치 않겠지. 분명 얘네 둘 간에는 뭔가 차이가 생길 거라는 거야. 정상 원가 계산에서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가 배부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차이를 뽑아내고 분석을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예상한 건 10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10원이 나온 거야. 원가를 아껴 썼다는 거요? 아니면은 좀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내 예상보다 조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네. 그죠? 만약에 이게 90원밖에 안 나왔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예상보다 좀 적게 들어갔으니까 나름대로 원가 좀 아껴서 잘 썼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관리 목적으로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있구나. 아까 전에 관리 회계에서 우리는 의사결정 말고도 뭘 해야 된다고요? 성과평가 해야 된다고. 이게 성과평가잖아요. 100원을 예상했는데 90원밖에 안 들어갔어? 야, 아까서 잘 썼구나. 100원을 예상했는데 무려 110원을 썼어? 야, 왜 이렇게 낭비를 했어? 혼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과평가의 어떤 기본 자료로 비교 대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하는 김에 얘만 예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그냥 예상치로 넣자. 그럼 나중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랑 비교를 해서 차이를 분석해주면 이 차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성과평가에다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 방법이 하나가 더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불러요? 걔를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제조간접 원가 정도만 예상을 한다면 표준 원가 계산은 이제 아예 그냥 성과평가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예상을 해버리자. DM과 DL과 OH를 싹 다 그냥 예상해서 미리 집어넣어버리자. 그래서 실제 원가랑 비교해서 나중에 차이 분석을 그냥 해버리자. 이걸 우리는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를 언제 계산할 거냐? 요 놈은 12월 31일 날 계산을 하지만 얘네 둘은 일부 또는 전부를 연초에 미리 세팅을 하고 가야지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걸 쓸 시점에 따른 분류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얘네 둘을 싸잡아서 우리가 미리 잡는 거다라고 해서 사전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 강의 첫날 여러분 이 세상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원가 분류 방법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많이 배워요. 그죠?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이 세상에 뭐도 있대? 변동비라는 것도 있고 고정비라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직접 재료 원가 DM, 직접 노무 원가 DL, 제조간접 원가 OH 이렇게 있는데 DM은 별말 없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변동비겠어요? 아니면 고정비겠어요? 얘는 많이 만들려면 재료 많이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당연히 얘는 변동비겠지. 그죠? 얘는 어때요? 직접 노무 원가. 얘는 사실 변동비 variable cost라 써요. V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자, D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시급을 준다 그럼 변동비겠어요? 아니면 고정비겠어요? 시급이면 당연히 변동비겠죠. 왜냐면 많이 만들 거면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시급도 많이 나가겠지. 그죠? 자, 근데 그냥 연봉으로 계약해버릴 때도 있잖아요. 뭐 조금 일을 많이 했더라도 어쨌든 약속한 월급만 그냥 다 줘버리는 그런 케이스라면 사실은 뭐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그 원가 자체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고정비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는 요즘에 이제 연봉자가 더 많다 보니까 현실 제가 실무 강의할 때는 요거 그냥 고정비로 봐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 목적상은 그런 거 없어요. 수업 목적상으로는 요거 다 그냥 시급이라고 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요 녀석도 당연히 그냥 변동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시험에서는 나중에 보면 자료상에서 이놈의 DL 중에 고정비도 있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별말 없으면 다 변동비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 제조간접 원가는 항목이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원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추적이 가능한 재료 원가가 있다 그럼 걔는 DM이라고 하는 것이고 추적이 가능한 노무 원가가 있다 그럼 걔는 DL이라고 하자. 근데 OH라는 건 뭐냐? 그냥 얘네 둘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워낙에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항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변동비입니까 고정비입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얘는 변동비 성격과 그 다음에 고정비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얘는 보통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 variable의 V자를 써서 VOH. 고정 제조 간접 원가 fixed의 F자를 써서 FOH. 그래서 이제 DM, DL, VOH, FOH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자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요렇게 세 개는 다 변동비잖아요. 유일하게 고정비는 얘 하나뿐인 거네.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 원가, DMDL, OH는 다 제조 원가라고 부를 건데 그 제조 원가는 크게 따지면 변동 제조 원가랑 고정 제조 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오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공품 있으면 괜히 복잡하니까 미완성 제공품 그냥 없다고 치고 제품 계정으로 가볼게요. 제품. 앞으로 저는 제품을 이렇게 쓸 겁니다. FG, Finished Good이야 그냥. 우리 공부의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약자를 좀 쓸 건데 그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약자가 익숙하겠지만 나 약자 처음 보는데 저거 언제 다 외우지?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약자를 쓰는 이유는 하도 강의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약자를 쓰는 것뿐이라서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듣고 계시면 나중에는 이제 외우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하도 자주 쓰니까. 그래서 약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초에 제품이 없었어요. 그냥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없었다. 그럼 단기에 생산하면서 원가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근데 뭐가 발생할 거냐? DM과 DL과 OH가 발생했다고. 다 완성은 됐다고 치고. 자, DM과 DL과 OH가 발생하는데 걔네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시다. 변동비 성격과 고정비 성격의 두 가지 제조 원가가 발생했다. 즉, 여기는 변동비에는 DM과 DL과 VOH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고정비는 FOH 하나만 딱 들어갈 거라고. 자, 그러면 요 놈에 발생한 금액 얘네들을 집어넣자. 이게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이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고. 다 완성됐다라고 치고. 자, 그럼 이 중에 일부는 팔렸을 거예요. 팔리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매출 원가라고 하자. 일부는 안 팔렸어요. 그럼 얘들을 우리가 기말 제품이다 이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금액을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으로 뽀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변동비를 얘랑으로 나눠주고 고정비를 또 얘랑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매출 원가 톡 뜯어보면 그 안에 당연히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을 거예요.
이 기말 제품의 금액도 딱 뜯어보면 그 안에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겠지. 즉 이 금액이 얘랑 얘로,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얘랑 얘로 이렇게 나눠진 거에 불과하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금액대로 우리가 계산했다 칩시다. 자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다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모든 금액은 사실 두 개만 알면 돼요. 두 개만. 세상의 모든 금액은 두 가지만 알면 계산이 가능해요. 뭐랑 뭐랑이 중요하냐? 금액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수량, 두 번째로는 단가. 이 둘만 알면 금액은 계산이 된다고.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수량과 단가 중에. 당연히 수량이 쉽겠지. 그죠? 자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커피를 사왔어요. 얼마게요? 금액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수량과 단가만 알면 해결되는데 지금 해결 못하잖아요. 하나는 해결했을걸? 둘 중에 뭔 해결하셨어요? 수량은 해결했잖아요. 근데 뭘 몰라요 지금? 단가를 모르지. 이게 뭐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메뉴가 뭔지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단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결국 수량은 눈만 있으면 돼요. 수량 파악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당연히 수량부터 파악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수량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자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챕터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일단 물량부터 빨리 정리해놓고 거기다가 단가 씌워주면 그대로 그게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종합원가 계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합원가 계산 우리 어떻게 푸냐면 5단계법으로 풀잖아. 그 1단계에서 뭐 하래요? 종합원가 계산 배우잖아요. 1단계에서 뭐 하래요? 물량 파악하잖아요. 그죠? 단가는 몇 단계까지 가야 나와요? 단가는 무려 한 4단계까지 가야 나오거든요. 5단계법인 4단계가 단가라는 건 단가 나오면 게임 끝난다 그 소리예요. 단가 나왔으니까 5단계에서는 그냥 곱해서 정산하자 이거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모든 챕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앞으로 단가예요. 단가. 수량은 실무에서나 시험에서나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다고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금액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 빨리 수량부터 파악하자고. 자 무슨 수량 쓸래요? 원가가 발생을 했대. 그 뭐하다 발생했어요? 만들다가 아니면 팔다가? 제조원가잖아요. 만들다가 발생했겠지. 그럼 무슨 수량 쓸래요? 당연히 생산량을 쓰면 되겠다. 그죠? 얘도 생산량. 단가는 얘는 이제 변동비의 단가를, 얘는 이제 고정비의 단가를 때려주면 되겠네. 그죠? 물론 이 변동비 안에는 DMDL, VOH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판매된 것과 기말에 남아있는 것 이 둘 중에서 앞으로 이제 뭐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기 마련이냐면 둘 중에 우리 회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야? 우리 회사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가 매출 원가니까 얘가 우리 단기 손익 자체에 영향을 팡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놈에 관심이 많다고. 그럼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것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건데 얘도 결국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요. 수량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무슨 수량을 쓰면 좋겠어요? 매출 원가니까. 당연히 팔려버린 걸 매출 원가라고 한다면 판매량을 보면 되겠지. 반대로 얘는 안 팔리고 기말에 남은 수량. 여기다가는 판매량을 좀 적을게요. 판매 수량. 여기도 판매 수량. 이렇게. 그죠? 자 여기다 이제 단가를 좀 때려줄 건데 얘는 당연히 변동비의 단가를, 얘는 당연히 고정비의 단가를 이렇게 때려줄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죠? 자 얘네들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뭐 기말 재고의 수량이 있겠지. 엔딩 인벤토리에 이렇게 합시다. 엔딩 인벤토리의 수량, 얘도 엔딩 인벤토리의 수량. 이걸 본 다음에 거기다가 변동비의 단가를, 그다음에 고정비의 단가를 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T 계정을 구성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생산량을 대폭 늘려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야. 잔뜩 생산하기로 했어요. 왜 잔뜩 생산하기로 했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회사 판매량이 앞으로 쭉쭉 늘어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많이 좀 생산을 해놓자 해서 생산량을 쭉쭉 늘려놨어요. 근데 웬걸 판매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봅시다. 따라오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금액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변동비가 뭔지 고정비가 뭔지 이 정도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변동비랑 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라는 걸 아마 기본 강의 첫날 다 그려본 경험이 있으실 건데 머릿속으로 변동비 그래프 그 다음에 고정비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프를 떠올리실 때는 총액만 떠올리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 단가 이야기도 항상 같이 배웠었지. 그죠? 변동비의 단가, 고정비의 단가 그래프도 같이 좀 떠올려 보세요. 쉽게 떠오르죠? 그런 것들은. 그죠? 자, 변동비부터 한번 볼까? 생산량이 늘어났대. 많이 생산하면 원가가 어떻게 돼요? 얘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만큼 변하니까 변동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고요. 얘가 10배가 되면 얘도 10배가 된다고. 즉, 이 녀석은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는데 같은 비율이니까 얘는 어때야 돼요? 변동비의 단가는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이름을 고정비라고 지어줬어요. 왜 고정비냐면 생산량이라는 조업도가 늘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그냥 금액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야. 그냥 임차료 이런 것들 많이 만든다고 해서 임차료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금액은 동일하대. 그럼 이 단가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단가라는 건 이 금액을 얘로 결국 나눠주면 되는 건데 분자 가만히 있고 분 뭐만 늘어났으니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고정비의 단가 그래프 떠올려 보니까 어때요? 조업도랑 반비례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조업도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어야 얘가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이유로 단가가 얘는 변하지 않았지만 얘는 변화가 생겼는데 어쨌든 차대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T 계정을 돌려주려면 결국은 저 단가를 그대로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변동비의 단가는 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고정비란 단가가 줄어버렸다며. 그럼 보세요. 얘랑 둘 다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을 건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이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고정비의 단가가 줄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줄어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해준 이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얘를 매출 원가 cost of goods sold라고 해서 저는 매출 원가 이렇게 쓸 건데 매출 원가 자체가 줄어버리게 되고 매출 원가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익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죠? 판매량은 전혀 늘지 않았는데 너네가 생산만 잔뜩 했다며 이번에. 반대로 말하면 생산 잔뜩 해놓고 팔지는 못했다며. 그래서 이게 기말에 창고에 겁나 많이 쌓여있다며. 막 먼지가 엄청 쌓였다며. 야 그러니까 이익은 막 늘어나야지.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T 계정을 그린다라고 하면 DM, DL, VOH, FOH 이 DM, DL, VH라는 제조 원가를 전부 다 T 계정에 당연히 태워줘야만 되는 걸로 알았고 T 계정에 다 태워준다라는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가 T 계정에 태워주는 원가 뭐라고요? T 계정 태워주는 원가를 우리는 그냥 제품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원가는 팔린 것만 비용이고 안 팔린 건 그냥 재고자산으로 보내주자. 이게 바로 제품 원가인데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 T 계정에 집어넣는 게 바로 제품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요 얘기는 나중에 해당 챕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라면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다 T 계정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전부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전부 원가 계산. 이렇게. 자 근데 이놈의 전부 원가 계산을 쓰다 보니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더라는 걸 알아냈어요.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판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 뭐만 많이 한다면? 생산만 잔뜩 한다면 이익은 알아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누가 봐도 경영자가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 팔릴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생산을 잔뜩 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는 많아 보이겠어요? 그럼 이익이 많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영자가 악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보니까 다 고정비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고정비는 안 되겠다. 고정비는 T 계정 태우지 말자. 대변으로 보내지 말자 그냥. 그럼 고정비 이거 발생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 발생한 이 고정비는 어차피 내가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 금액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변하지 않은 이 금액 자체를 그냥 그대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떨궈버리자. 즉 T 계정을 태워주지 말자는 거야. T 계정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문 닫아버리자는 거야. 이 고정비는 넣지 말고 T 계정을 태워주는 걸 아까 제품 원가라고 하자면서요. T 계정을 안 채워준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기간 원가, 기간 비용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은 T 계정에 태워주지 말자. 좀 유식해 보이게 말한다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하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생산을 잔뜩 해봤자 요 금액 변하지 않는다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는 거지. 당연히 매출 원가도 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 녀석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익도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생산 백날 많이 해봐라 이익이 늘어나나 전혀 소용없을 걸 이렇게 보자는 게 바로 T 계정을 까보니까 뭐만 남아있더라? 고정비는 빼버렸으니까 변동 제조원가 성격들만 남아있더라. 변동비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 걔를 변동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자고요. 자 1차 시험 공부하셨으니까 한술 더 뜨는 놈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변동 원가 계산에서 좀 더 극단적인 놈 뭐라고 불렀었어요? 초변동 원가 계산도 있더라.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누구까지만 집어넣기로 했었어요? 그냥 DM 하나만 T 계정에다 집어넣고 제품 원가 처리하자. 그래서 사실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제품 원가에 어디까지 태워줄 거냐, T 계정에 어디까지 태워줄 거냐, 즉 제품 원가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범위에 따른 분류다.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원가의 분류라는 것은 결국은 T 계정에 태워줄 거냐 말 거냐 이 컨셉이라고. T 계정에 태워주는 거 뭐라고 하자? 제품 원가. 그렇지 않은 것은 기간 원가. 얘도 마찬가지 제품 원가냐 아니면 기간 원가냐. 얘도 마찬가지 제품 원가냐 아니면 기간 원가냐. 이걸 따라서 이제 분류하자는 건데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제품 원가에 몇 개 들어가 있다는 거라서 전부 원가 계산은 몽땅 다 넣자고. 공장에서 발생한 애들은 전부 다 T 계정에 넣자는 거야. 공장에서 발생한 애들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가 4종류 있다고. DM, DL, VOH 그리고 FOH까지. 그러니까 얘는 4개 있는 거야. 이렇게 4개. 그죠? 얘는 하나 빼자는 거지. FOH 하나 빼버리자. 그럼 몇 개 들어가요? 3개. 얘는 누구만 집어넣자? DM만 집어넣자. 그럼 제품 원가 몇 개? 얘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나머지는 판매 관리비 포함해서 전부 다 기관 원가에다가 집어넣자. 이런 컨셉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부터 객관식 강의까지 배웠던 원가 계산 이론들이고요. 1차 시험에서는 보통은 하나하나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 5단계법 할 줄 아느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뭐 비교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변동원가 계산 이거 개념이 뭔지 아느냐, 특성이 뭔지 아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2차 시험 있잖아요. 2차 시험에서는 문제 사이즈가 엄청 커진다고. 문제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엮어서 종합 문제로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뭐 정상 원가 계산이면서 동시에 표준 원가 계산이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손익계산서를 한 장 만들었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뭐 전부 원가 계산이면서 동시에 초변동 원가 계산도 돼.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서로 다른 매트릭스라면 이것을 조합해서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든 조합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문제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사이즈의 문제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만 개념적으로 같이 안 쓰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개별 원가 계산하고 표준 원가 계산은 어울릴 수가 없겠죠. 왜? 개별 원가 계산 아까 전에 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요? 제품이 서로 다 다르게 생겼다고.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일괄적인 표준을 정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자, 얘는 그래서 보통 얘랑 짝꿍을 지어주는데 반대로 이 종합 원가 계산은 얘보다는 얘랑 다 써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쓰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정상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문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종합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로 나오거나 아니면 표준 원가로 해서 표준 종합 원가 계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커버해야 된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대충 한 요 정도 조합했는데 나중에 보면 종합 원가 계산이면서 표준 원가 계산이면서 막 전부 원가 계산이야. 근데 또 변동 원가 계산이랑 비교해서 막 이익 차이 조정하래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게 바로 2차 시험 문제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칠판에 적어놓은 이 원가 계산 이론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만 없었다면 사실은 여기 칠판에 적혀있는 원가 계산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게 돼요. 원가 계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뭐냐면 만약 이 세상에 눈에 보여서 즉 어떤 제품에 썼는지가 뻔히 눈에 보여서 추적이 가능한 원가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가 계산 논리가 훨씬 더 심플해질 거라고. 우리가 공부할 게 거의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뭐냐면 공통으로 써서 뭔가 뿜빠이를 쳐줘야 되는 배부해줘야 되는 원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결국 원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요 논리가 될 텐데 이 배부라는 논리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 배부를 가지고 독립적인 문제를 만드는 챕터들도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보조 부문.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우리 뭐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나아가서는 뭐도 있어요. 변동비, 고정비 구분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 뭐 이런 거 배웠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원가 회계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여기 안 껴있는 거 하나 있어요. 걔는 배부 이슈입니다. 뭐 있어요? 배부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래요. 배부를 할 거면 좀 정확하게 하래. 뭐 있었어요? 다 쪼개서 하래. 뭐 있었어요? 다 활동별로 쪼개서 하래.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거죠.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 우리 다 A, B, C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원가 계산이고 이 원가 계산 이론들은 사실 그 시간 투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 이렇게 둘로 좀 나눠봤을 때 그 원가 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점수도 좀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는 편이야. 다만 이제 관리 회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관리 회계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수적인 센스 요게 조금 많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많이 안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그 원가 회계보다 조금 더디게 늘어서 그런 거지. 그 수업 목적상의 관리 회계는 뭐 수적인 센스라고 해봤자 이게 무슨 뭐 수적인 머리가 숫자 감각이 막 상위 막 0.1%에 들어간다 그런 모르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다만 방향을 좀 잘 잡아야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슨 뭐 이론으로 비비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관리회계에서 의사결정하려면 법에 막 정해놨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해라. 성과평가할 때 막 기준이 있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성과평가해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문제 속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민거리가 있겠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것도 결국은 시간 투입에 달려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최대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좀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보이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실력이 절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늘지 않아요. 절대. 정직하게 이렇게 실력이 는다면 참 공부하는 게 재밌겠지. 공부를 할 때마다 내 실력이 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전혀 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거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물론 이 과정이 좀 어렵죠. 우리가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그냥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뭐 정보를 검색해야 돼. 인터넷 그냥 서치하면 되죠. 뭐 좀 재미있는 게 필요해. 그냥 뭐 유튜브 켜면 되잖아. 그죠? 바로바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 택시를 잡으려면 옛날처럼 막 길에서 한참 동안 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번 클릭하면 택시가 내 눈앞에 와 있잖아. 이렇게. 워낙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되는 그런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뭔가 노력을 쏟아 부어도 전혀 변하는 느낌이 안 드니까 이게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잘 버텨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의 순간이 팡 하고 온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합격하면 다 합격하겠지. 이게 여러 번 깨달아야 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깨달아야 돼서 이제 이 모든 중간중간의 이 순간들을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다 이깁니다. 이거는 제가 저도 수험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수험생 시절에서도 느꼈었고 또 심지어 합격하고 회계법인 가서도 엄청 많이 느꼈던 얘기야. 회계법인에 가서도 이게 회계법인 내에서 이제 우리 그 처음에 이제 뉴스텝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선배 회계사들 중에 이 조직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되게 일 잘한다라고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사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끔 그분들하고 같이 일할 때가 있겠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진짜 열심히 한다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회계법인에서 봤던 선배 중에 4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쳤어. 정말 진짜 멋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전화가 오든지 간에 다 그 사람이 받아. 그냥 뭐 여기서 뭐 영어했다가 무슨 뭐 일본어했다가 막 엄청 멋있어.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항상 출근을 제일 1등으로 해요. 근데 출근을 제일 1등으로 하는데 그 전에 어디 한 군데를 거쳤다 와. 어디를 갔다 오냐면 영어학원 갔다 와요.
뭐 일본 학원 갔다 와. 그만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 들렸다가 출근하는 거야. 그거를 정말 제가 본 내내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정말 그렇게 꾸준하게 사니까 어디 가서도 다 인정받고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뭐 또 어디 영어까지 배워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우리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 잘 풀면 된다고. 그거 끝까지 우리 지치거나 그런 날도 분명히 있겠지. 나중에 이제 막 꽃 피고 그러면 사람들 다 꽃놀이 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좁은 데 앉아가지고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또 마음도 막 싱숭생숭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체력적으로도 또 멘탈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 확실하게 또 정해져 있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목적을 이루는 그날까지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꾸준하게 좀 하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요 정도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와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올게요.